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삼성은 미국이나 중국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2. 삼성과 SK의 선택은 옳았다. 3. TSMC의 질투.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앞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이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 수준의 한도를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한미경제안보 포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공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기업과 협의하고 있다.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의 한도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도의 의미에 대해 지금 기업들이 어떤 단의 낸드를 생산하고 있다며 그 범위의 어느 수준에서 멈추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현실화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한계 지점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미국이 상한선으로 정한 구체적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수저우에서 각각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우시 디램 공장 충칭 후공정 공장, 인텔로부터 인수한 다른 낸드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14나노 이하의 로직 리메모리 반도체 18나노 이하의 디램 128단 이상이 낸드 매물 생산에 들어가는 제조 장비와 자재의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장비 수입을 포괄적으로 허가했는데 한국은 1년 더 유예 연장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이 아닌 만큼 이번 발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미국의 목표는 중국의 반도체 개발을 막는 것이지 동맹국인 한국의 반도체 업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닌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에스테베스 차관도 이날 중국 첨단 반도체 견제를 위한 수출 통제에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꼽고 수출 통제 협력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동맹 기업들의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이와 관련 한국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곧장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미래 기술 수준 안도 설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며 양국은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이 운영 중이거나 투자 중인 사안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장비 포괄업과의 연장과 기술 수준 설정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사업장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 정부가 중국 내 생산시설을 외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 개별적 심사를 거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 기업들은 별도 협의 절차를 받게 됐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 정보 공유가 있었다며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 심사와 같은 절차적 부담이 늘고 일부 장비 승인을 두고 규제 당국과 이견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미 상무부는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슈퍼 컴퓨터용 반도체 칩 등에 대한 제한적 수출 통제 및 특정한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새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 AI 및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공식화한 것으로 이번 조치는 곧 발효됩니다. 새 조치에 따르면 우선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 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체적으로 18나노미터 10억분의 1야 디램 128단 이상 랜드 플래시 핀팻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 등을 초과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 기술을 미국 기업이 중국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만든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이 전면 통제되는 셈입니다. 상무부는 주원의 규칙으로 발표된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이 첨단 컴퓨팅 칩을 확보하고 슈퍼컴퓨터와 첨단 반도체를 개발 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업이 중국 내 생산 시설을 소유한 경우 거부, 추정 원칙이 적용돼 수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됩니다. 미국 기업의 반도체,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뿐 아니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제3국가의 제품에도 적용되는데요. 한국 기업들처럼 중국 내 다국적 기업은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한국 기업 가운데에서는 삼성전자가 중국의 낸드 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디램 공장, 후공정 공장, 낸드 공장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당장 한국 기업이 입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업부는 수출 규제 대상인 첨단 컴퓨팅 칩과 관련해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되는 슈퍼컴퓨터가 극소수여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가동 중인 스코크 공장, 삼성 시안 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미국 수출 통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 산하 수출 통제 워킹그룹을 통해 이번 조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며 미 상무부 설명회와 60일간 진행되는 의견 수렴 절차 등에 참여해 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장 중국 공장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공장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으로부터 개별 허가 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계 관계자는 일부 우려는 있지만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완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로이터 통신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제재의 직격탄을 맞지는 않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다만 개별 심사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장비 승인을 두고 규제 당국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일각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영업 비밀 노출 우려 등 불확실성이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등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대중 수출 실적이 일시적으로 악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돼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 관료가 중국에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도 향후 반도체 장비 수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되는데요. 더욱이 미국의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조금 신청 절차가 시작되는 일정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 투자를 압박하는 동시에 중국 생산에 제한을 둘 수도 있다고 또 다른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쪽에선 반도체 시장 악화로 실적 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지정학적 불확실성마저 커지는 꼴입니다. 앨런 에스트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지난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안보 포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1년 유예 종료 이후를 묻는 질문에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의 한도를 설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공장의 선진 공정에 더는 진척이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디램은 18나노미터 이하 낸드 플래시는 128단 이상 생산 장비를 중국 내 업체에 팔려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선 1년의 유예를 돕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중국 시안우시 다른에서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랩리서치나 KA 등으로부터 장비를 수입하지 못하면 선진 공정 전환이 불가능해져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게 대비합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또 중국이 우리를 위협하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맹이 기업들의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유예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요청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제재로 얻을 수 있는 미국의 이익이 뚜렷하다며
가능하겠지만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에까지 확대할 경우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한국 기업 공장에 대한 제재를 현실화하기보다 미국 투자를 더욱 부추기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또 이들 기업의 향후 10년간 중국 투자 확대를 제한하는 세부 기준 가드레일도 제시할 전망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가드레일 내용이 촉각을 곤두세워왔습니다. 앞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제한은 있었지만 한국 기업의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선 아직 없는 상황으로 선진 공정마저 제한 범위에 포함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미국이나 중국 가운데 한 곳만 선택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게 됩니다. 국내 기업들은 정부가 잘 대응해주기를 기대하는 1300조짜리 미래도시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한다는 소식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2019년 사우디는 자국의 이미지 개선은 물론 국내외 여러 가지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초대형 신도시 프로젝트 네옴시티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이 프로젝트의 일부라 할 수 있는 미러라인의 조감도가 공개되면서 사우디는 전 세계 초일류 건설기업들의 수주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천문학적인 프로젝트에 미국만 소외되었는데요. 나름 사우디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 미 바이든 행정부는 어찌된 일인지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 찬밥 신세를 못면했습니다. 더구나 발표 행사장엔 미국이 뒤통수를 치며 견제하던 한국 기업들이 질비했는데요. 여기엔 미국이 가장 증오하는 중국 기업 허웨이까지 참석하여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지난날 석유 증산을 부탁하기 위해 몸소 방문했다가 쪽팔리게 빈손으로 돌아간 바이든은 악몽에 채 가시기도 전에 맞은 카운터 펀치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요. 미국의 빈자리는 한국 기업이 완벽하게 채울 전망입니다. 이미 삼성물산과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한미글로벌 등 건설, 철강, 설계, 풍력, 태양광 등 전 산업 분야를 망라하는 수십 개 한국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이권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체 소요 예산은 1300조 원으로 사무리 역대 최대 규모이며 이번에 공개된 네옴시티 미러라인의 수주 규모만 600조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행사장에 참가했던 언론에 의하면 생각보다 큰 예산 규모의 참여 기업들은 환호하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네옴시티 사업은 무엇인지 통수치려다 역관광당한 미국을 제치고 발표회장의 주인공인 된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를 이슈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국연합체인 사우디는 왕의 자리는 형제 상속이란 불문율을 지켜오고 있었는데요. 전임 국왕이던 살만은 그 전통을 깨고 아들에게 왕세자의 자리를 물려줬습니다. 그 때문에 즉위 초기 정적과 친척들을 제거하며 피해 수청 작업을 벌여 국제적 이슈거리가 되었는데요. 탈많은 왕세자의 옳은 인물이 빈살만이고 자산은 대충 1200조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셀 때마다 몇 조 원씩 달라진다고 하죠.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이 빈살만 왕세자가 기획한 작품인데요. 이 도시의 지상엔 도로가 없으며 대신 사막 지하에 터널과 라인을 그물망처럼 따라 고속 대중교통과 스키장, 수영장, 골프장 등의 레저시설이 존재하는 미래형 도시입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친환경에도 관심이 많아 대기오염은 전혀 없이 지상엔 녹지와 숲과 인간, 그리고 초고층 빌딩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홍해 인근 사막의 서울의 44배 규모로 지어지는 이 도시가 완공된다면 쿠웨이트나 이스라엘보다 넓은 면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말만 들어도 설레는 꿈의 도시인데요. 빈살만 왕세자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옴시티 안에 해상산업단지, 옥사공과 스키장을 갖춘 관광단지, 트로제나까지 완공하여 인공지능 AI 기술로 제어하는 연중 오마한 기후, 사막 위 심어진 푸른 나무들, 세계 최고층 빌딩보다 더 높은 500m 빌딩, 로봇 가정부를 두고 모든 학교와 직장까지 5분 생활권을 만드는 도시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꿈에서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1300조 예산, 인구 900만 명의 초거대 도시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우리의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등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마가 현지에서 열심히 움직이지만 벌써 짐을 싸서 고국으로 돌아간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국 기업들입니다. 여기엔
빈살만 왕세자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끈적한 관계가 숨어 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 취임 이후 처음 사우디를 방문해서 빈살만 왕세자에게 석유 증산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전후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바이든이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왕세자가 카슈크지라는 정적을 암살하자 바이든은 기회가 날 때마다 빈살만을 왕따로 만들어 중동에서의 입지를 줄여놓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다녔는데 정작 자신이 필요해지자 과거의 모렴치는 잊었는지 석유 증산을 부탁하러 사우디로 날아온 것입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입장에선 졸업 후 십수년간 뒷담화만 늘어놓다가 갑자기 카톡으로 청첩장 보내며 친한 척하는 그런 친구들 만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왕세자는 냉랭하게 대하며 바이든을 돌려보냈고 두고 미국과 미국 기업의 뒤끝 장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CNN 등 미국 언론들조차 왕세자의 반인권적인 행위는 밉지만 미국 대통령으로 너무 가벼운 처신이었다며 과거 바이든의 가벼운 힘을 책망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가 서로 불협화음을 내는 사이 한국은 민간이 힘을 합쳐 적극적인 외교를 펼쳤습니다. 한국 국토부 장관은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사우디 관광부에 차관과 면담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는데요. 별 놈은 하늘까지 도우려는 것인지 사우디의 왕족 공주 출신인 하이파 차관은 K-팝과 한국 문화에 빠진 친한 8호 회담장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인프라 협력을 넣어 사우디의 문화 콘텐츠 분야 협력까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는데요. 하이파 차관 역시 모빌리티 분야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항공과 물류 등 미래 먹거리 산업까지 협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자 미국은 국제 여론을 움직여 사우디의 꿈을 좌초시키려 했는데요. 현실에서 구현할 수 없는 계획이며 사우디가 천문학적 비용을 댈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8월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사우디는 호화로운 초고층 빌딩에 푸른 정원이 펼쳐진 멋진 도시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실제할 수 없는 장소다라며 빈살만 왕세자의 청사진을 평가절하했는데요. 한국이라는 믿음직한 뒷배가 있는 사우디는 코웃음만 칠 뿐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과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한국건설의 힘을 믿고 있는 것인데요. 20세기 피사의 사탑이라고 불리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을 기억할 겁니다. 싱가포르는 그 자체가 잘 정비된 계획도시이자 공원인데요. 한국 기업이 완공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호텔은 개장식에서부터 전 세계 건축가들과 건설 산업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55층짜리 건물 3동이 마치 서로 기대고 있는 것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수직으로 서 있는 안정적인 건물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울어진 건물로 인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비대칭적인 구조 때문에 설계 초기부터 불가능한 영역에 존재하는 건물이란 악평을 받았는데 한국 건축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입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적인 14개의 건설 회사들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최종 선정된 데에는 50도가 넘는 가파른 경사를 해결할 빠르고 안전한 시공법을 제시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호텔의 설계자인 모셰 샤플리는 물론 건설에 참여했던 구조설계 담당자들조차 겨우 2년 만에 완공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자신들이 설계 때 바라던 모든 꿈이 완벽히 실현되었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런 한국의 기술력 때문에 사우디는 미국의 모렴치한 제의를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미국의 상징 바이든 대통령의 자존심을 뭉갠 것도 모자라 한술 더 떠서 미국이 가장 증오하는 기업 허웨이까지 프로젝트에 끌어들였습니다. 허웨이는 뉴타운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를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풍력과 태양광 등으로 모은 전기를 네옴시티에 공급하는 거대한 배터리 탱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에너지 저장 규모만 1300메가와트.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세계 최대 규모의 독립형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다든 밥에 화웨이 뿌리게 하니 한국으로서도 반가운 상황은 아니지만 사우디로서도 중국 자본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의 에너지 기업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반전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산 배터리에서 빈번한 폭발 사고 때문입니다. 자동차 배터리와 같은 고에너지 배터리들은 한번 사고가 나면 배터리 내부에 저장된 에너지가 모두 연소할 때까지 진화하기가 힘든데요. 만약 지하 도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인류 최악의 재앙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사우디도 뻔히 알고 있을 텐데 단지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위험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미국의 뒤끝이 있는 해방 작전입니다. 미국은 허웨이의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으며 수사 범위와 감시 대상이 점점 방대해져 가는 등 아직도 끝나지 않은 혼자만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를 잘 이용한다면 뉴타운 에너지 저장 프로젝트마저 한국의 품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건설의 제2의 전성기가 중동의 중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불경기와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정세에서 한국은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을 수주해 K건설의 부흥을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한국의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연대건설과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등 주요 민간 기관들은 제2의 중동 건설 붐을 목표로 더 라인 사업의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올해 가을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로 현재 상황은 매우 희망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점도 있는데요. 막대한 규모의 투자 계획인 만큼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와 정치 위험 요인을 완벽히 동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라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혈맹을 둔 한국으로선 미국의 다음 행보를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신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빠른 시공 기간이라는 장점까지 두루 갖춘 한국이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맡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예상하는데요. 만약 수주에 성공하고 건설 과정 또한 순조롭다면 한국은 건설은 물론 철강, 풍력, 태양광, 설비, 인프라 등 전 산업에 걸친 모든 업종의 호황을 이끌 수 있으며 침체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혼다에 이어 도요타까지 한국에게 손을 벌리자 일본이 뒤집어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현재 도요타는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받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르면 연내 배터리 공급을 위한 MOU를 맺을 것이란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파나소닉과 함께 한국을 잡으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상황인데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이유가 드러나 외신까지 크게 경악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대위기 상황,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요타는 1997년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면서 배터리 제조 능력을 자체 구축해온 바 있습니다. 파나소닉과 합작사 팹을 설립해 기술을 내재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파나소닉과의 또 다른 합작사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솔루션을 세워 한국을 추격하려 했습니다. 작년 7월 반값 배터리 전략을 공개하며 LG 에너지 솔루션을 잡겠다고 한 것도 이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후쿠시마와 히메지 틈 4개 지역에 공장 건설을 계획했고 중국 다른에도 공장을 세워 배터리 생산 원가를 절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들려온 놀라운 소식은 도요타를 더욱 다급하게 했습니다. 지난 8월 LG 에너지 솔루션과 혼다가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던 것입니다. 혼다 CEO는 직접 한국을 찾아와 합작사 설립에 5조 원대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분 또한 LG 측이 51%, 혼다가 49%로 한국에 더 유리한 구조였죠. 해당 합작 공장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세우기로 결정됐는데 약 40GWh 규모가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합공을 진행해 2024년 말부터 배터리셀과 모듈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혼다는 미국 현지에서 12곳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한국 업체와의 협력이 절실했던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LG와 혼다가 미국에 50억 달러 이상의 투자 약속을 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다의 행보는 도요타가 결단을 내리는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외신들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도요타에도 배터리를 팔게 됐다며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배터리 기업 파나소닉이 지워지고 있다면서 말입니다. 도요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을 출시하고 연간 35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파나소닉 이상의 배터리 공급처가 필요했고 최적의 기업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낙점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8월 말 도요타는 미일 양국에서
전기 차용 배터리 생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4천억에는 일본 국내 배터리 공장에 투입되고 3,300억에는 미국 공장 건설에 쓰겠다는 것이었죠. 생산 합계치는 최대 40GWh 규모를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이는 혼다와 LG 측의 합작사 설립 발표 후 이틀 만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타 완성차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사들과 합작 공장을 세우는 것과는 달리 도요타는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습니다. 배터리 내재화를 통해 차별화된 전기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죠. 2030년까지 배터리 생산 설비에만 2조 엔을 투자해 280GWh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도요타만은 내줄 수 없다며 9조 원에 이르는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시장을 뺏기면 일본 자동차 산업 경쟁력마저 떨어질까 우려했던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공장 건설비와 설비 투자 지원에 5천억엔,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재료 확보에 3,500억엔의 보조금을 책정했습니다. 1991년 소니 그룹이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이후 일본 업체들이 배터리 시장을 주도해왔던 상황을 다시 만들려 했던 것입니다. 2015년 일본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5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업체에게 주도권을 내준 뒤 대표업체 파나소닉 점유율마저 8.7%로 내려앉아 버렸죠. 그런데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혼다와 도요타가 한국을 선택하자 기시다 정부가 크게 당혹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요타가 추가되면서 글로벌 톱10 자동차 업체 중 9곳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자국 부품사를 선호하는 일본 업체들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연이어 손을 잡는 것은 미국 내 생산 능력과 앞선 기술력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세계 최초로 하이니켈 배터리를 양산했고 충전 속도가 대폭 개선된 실리콘 음극재 배터리까지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또 파우치형, 원통형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죠. 그 결과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선 점유율 36%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64GWh에서 2025년 450GWh로 가파른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북미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2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 이후 해당 지역에서 255GWh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려 하는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체 카파 가운데 북미 지역 비중은 올해 7%에서 2025년 45%로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성능, 순수 전기차 3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일본 파나소닉의 미국 공장은 테슬라 기가팩토리 공장 내 한 곳뿐입니다. 파나소닉은 미국에 4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 캔자스주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급하게 오클라호마 부근으로 변경하는 등 공장 설립에 가피를 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공장에서 근무할 약 4,000명의 직원을 뽑고 있지만 파나소닉으로 가겠다는 이들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배터리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내재화를 실현하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입니다. 대형 배터리사와 얼마나 빨리 파트너십을 맺는지가 향후 실적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의 이후 본격적으로 미국 현지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즉, 혼다 스텔란티스와의 합작법인을 통해 미국에만 총 5개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향후 도요타가 해당 자리에 더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파나소닉의 우선순위 또한 도요타가 아닌 테슬라입니다. 도요타와 파나소닉 합작법인이 최근 미국 현지에서 소재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2025년부터 5년간 연 4,000톤의 탄산 리튬을 받는 것이 고작입니다. 반면 모든 소재 업체들은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러 이후 국내 배터리 업체의 소재 확보 현상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캐나다 업체로부터 항상 코발트 7,000톤과 약 25만 톤에 이르는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고 한국 포스코에서도 양음극재를 7년간 대량 공급받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1 백악관은 배터리 원료를 미국에서 생산하는데 약 4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한국 및 동맹국들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프라법에 근거해 책정한 보조금 중 28억 달러를 12개 주에 있는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자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약 90억 달러가 리튬과 흑연, 니켈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의 개발 및 생산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정된 20개 업체 중 국내 배터리사에 이미 소재를 공급하거나 예정인 곳도 상당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천연 흑연을 공급하기로 한 호주시아가 대표적입니다.
모잠비크에서 광산을 운영 중인 시라는 내년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의 핵심 열쇠를 쥐자 미국 측 인사들도 연일 한국을 방문해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8일 미국 오하이오주 경제개발청은 한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자 유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LG에너지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즈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또 혼다와의 배터리 합작사 또한 오하이오주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은 GM에 이어 포드에도 대규모 양극재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재 공급망 다변화를 노리는 포드 측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포드 최고 경영자는 지난달 한국을 찾아 리튬과 니켈 등 배터리 광물 분야에서의 협력을 요청했죠. 포스코는 현재 고순도 니켈 및 수산화, 리튬의 국내 생산에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미국 포드에 수십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을 계획하자 이는 일본 내에도 전해져 자신들만 뒤처졌다며 크게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원 확보에 실패하고 기술력이 낮은 파나소닉을 찾는 이들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은 전고체 배터리로 상황을 역전시키려 하기도 했습니다. 토요타가 1,000건 이상의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전고체 배터리 특허의 40% 규모입니다. 토요타는 작년 9월 세계 최초로 전고체 배터리 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고 IG에너지솔루션이 해당 기술력마저 능가해버렸죠. 상온에서 출방 전 수명이 500회 이상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 것입니다. 500번 이상의 충방전 이후에도 80% 이상 잔존 용량을 유지하고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약 40% 높아 기술적 진일보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습니다. 해당 연구는 최고권유 과학저널 사이언스지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포스코 그룹이 전고체 소재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미래 배터리 시장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토요타는 자존심까지 접어가며 한국 업체에게 발을 걸쳐 놓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장악해가는 한국 배터리, 더 높은 성장을 응원합니다.